아메리카노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정치 얘기는 잠시 미뤄두고 이번 주 한국에서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제목을 가제를 붙여봤는데요. 오늘은 제 곁을 늘 지켜주시는 제 짝꿍 프린스턴 대학교 유해영 교수님 물론이고 특별 게스트로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미시건 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동아시아 국가의 권위주의 정치, 제도,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시는 홍지연 교수님을 모시고 특별 에피소드를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영 교수님 먼저 간단히 인사해 주시죠. 네. 사실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저희 미국 시간으로는 화요일 아침. 아침이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메일이랑 텍스트 이런 것들이 친구들한테 너무 많이 와 있어서 처음엔 저는 편집장님이 이제 계엄이 내려졌다고 해서 저는 가짜 뉴스인 줄 알고 무슨 그랬더니 소리야?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굉장히 어수선하고 저도 계속 한국에 계신 분들 외국에 계신 분들처럼 뉴스를 계속 이제 보긴 했지만 좀 이게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 이게 사실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 또 이 홍지연 교수님을 모시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도 좀 생각을 좀 가다듬고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홍 교수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아메리카노 출연을 이렇게 반갑습니다. 어두운 시기에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지만 좀 슬픈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저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권위주의 정치 그리고 한국 정치를 가르치고 있는 홍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해보죠. 한국에서 일어난 계엄령, 미국에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먼저 좀 홍지연 교수님께서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교정치 권위주의를 공부한 입장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 정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공부하는 입장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데모크라틱 백슬라이딩이라 해서 민주주의 후퇴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네. 민주주의 후퇴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일어났다면 거기에서의 주요 원인은 대통령이 이제 야당이 이기지 못하는 식으로 계속 제도를 바꾸고 선거 제도를 바꾸고 헌법 제도를 바꾸고 이런 식의 제도 변경을 통한 권위주의화가 이제 주요 흐름이었는데 최근 이제 몇 년 동안은 쿠데타도 동시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쿠데타가 엄청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중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스스로 일으키는 친위 쿠데타도 상당수 있었고, 근데 한국에서도 단신으로 많이 소개되고 미국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그런 쿠데타, 특히 올해는 볼리비아에서도, 미국에 가까운 나라인 볼리비아에서도 그런 친위 쿠데타로 의심되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현재 처리 중이기도 한데, 그거에 비해서 한국에서 일어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미국 언론이나 미국 학계의 관심은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면에서 이제 민주주의나 권위주의 연구하는 학자들한테 주는 할미가 있는데, 어떤 확실한 거는 역사적으로는 이런 친위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는 수준의 정치적 수준과 경제적 수준을 갖춘 나라에서 이런 일이 거의 최초로 일어났다라는 것이 이제 전 세계가 이거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계속해서 미디어나 아니면 정치학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향배가 어떻게 되는지 집중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날 다 뉴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뉴욕타임즈, BBC, 파이낸셜 타임즈 할 것 없이 일면이 다 이제 한국 관련된 뉴스로 채워졌는데, 이제 미국이나 특히 이제 서방에 있는 선진국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볼리비아 이런 데서 이제 쿠데타가 났다고 하면 자기들과는 굉장히 왜냐면 경제적인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제도 이런 것들이 미국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약간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음. 그냥 정말 남의 나라 얘기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한국은 경제 수준도 그렇고 정치 민주화를 굉장히 오랫동안 공고히 해온 나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반영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서방 언론은 이제 뭐 대체로 이 뜬금없는 계엄령이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실제로 뭐 시민들이 바로 또 그다음에 국회도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몇 시간 만에 그 계엄령이 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에 우선 집중을 하면서 계속해서 보도를 이어나갔던 것 같고요. 뭐 탄핵 소추안 탄핵 투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 시민들이 특히 뭐 굉장히 많은 수의 시민들이 어, 하야를 요구하면서 탄핵을 요구하면서 뭐 거리로 모였다는 것도 계속 시시각각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홍지연 교수님, 지도 교수님이 그 NYU의 아담 쉐벌스키 교수님이시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한국에도 사실 쉐벌스키 교수님은 잘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민주주의 연구의 정말 대가이신데 이 쉐벌스키 교수님의 이론에 비춰봐서도 되게 한국에 이번에 계엄이 내려진 게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 아닌가요? 셰벌스키 교수님 여러 가지 영향력이 많은 이론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건 이론이라기보다는 경험의 데이터에 의한 지금까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주장하셨던 게 어떤 민주주의도 세계 2차 세계전 이후에 어떤 민주주의도 6,000불 아래 1975년 기준으로 6,000불의 국민소득 이상이 되는 국가에서 독재로의 회귀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75년도에 6,000불이 아르헨티나의 이제 국민소득인데 그게 마지막 어떻게 그 아르헨티나가 아르헨티나 그때 됐던 그 수준보다 높은 소득 수준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일어난 국가에서는 단 한 번도 권위주의로 회귀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권위주의로 회귀하진 않았지만 아찔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75년도에 미국 달러 6,000불을 지금 막 단순 인플레이션 계산으로 해보면 지금 35,000불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작년 소득 수준이 이미 36,000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35,000불이라는 굉장히 높은 소득 수준도 이미 넘은 상태고 우리나라가 처음에 민주화가 됐을 때 87년도에 소득 수준은 3,500불 정도? 그 당시 GDP로. 그러니까 낮은 수준이었죠. 6,000불보다는 훨씬 더. 그 시간 계산을 안 하더라도.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이에 이미 10배 이상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성장하면서 그걸 훨씬 넘어선 상황인데, 어떤 결과적으로는 이제 권위주의로 회귀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권위주의로 회귀할 수 있는 이런 아찔한 사건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셰벌스키 교수님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계세요, 이 상황을. 그리고 아마 쿠데타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고 있는 비교정치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제 예측으로는 쿠데타가 일어났던 국가 중에서 가장 GDP가 높은 국가가 아닐까.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던 국가 중에서. 네. 그래서 역사의 한 줄을 그런 식으로 기록하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물론 그것을 굉장히 민주적인 방법으로 몇 시간 안에 극복했지만, 예, 그렇다고 계엄군이 국회로 가고 선관위로 가고 이런 사건 자체가 없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역사의 한 줄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여당 일각에서 민주주의 역사가 훨씬 긴 미국에서도 탄핵이 몇 번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8년 전에 그렇게 탄핵으로 이렇게 혼란해놓고 또 이렇게 일어나는 게 민주주의에 과연 뭐 맞는 일이냐? 네, 이제 사실 뭐 미국 케이스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이제 헌법에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티클 2 섹션 4에 보면은 크게 봐서 세 가지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반역, treason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라를 이제 뭐 팔아먹거나 적에 동조를 하거나 두 번째가 이제 부패, 부정부패, bribery. 세 번째가 이제 중범죄 혹은 misdemeanor라고 해서 아주 범위를 좀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넓게 잡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의회가 굉장히 이게 뭐 중범죄라고 지정할 수 있는 그거를 굉장히 범위를 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은 한국이랑은 조금 다른데 미국 이제 헌법에 대통령을 탄핵할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권한은 하원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과반 이상의 의원들이 탄핵을 뭐 소추하자는데 동의를 하면 그게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는 거고 네. 상원은 어떻게 보면은 재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상원 같은 경우는 100명인데 이 중에 3분의 2 그래서 67명
이상이 이제 동의를 해야 대통령 이제 탄핵이 완성이 되고, 여기에서는 뭐 미국은 상원이 이거를 인준을 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이 바로 탄핵이 되고, 근데 음. 한국 같은 경우는 의회가 탄핵 소추를 하면 그게 헌법재판소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진 않고 미국에서는 의회에서 이 모든 과정이 끝나는데, 미국은 한국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특히 상원 같은 경우는 이 3분의 2의 지지를 받는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미국의 정치 지형이나 그렇죠. 그다음에 모든 주가 2명씩 이제 음. 인구와 상관없이 2명씩 이제 상원의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그 바가 훨씬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행정부의 수장을 탄핵할 수 있는 과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어려운 바의 높이도 다르고, 그 다음에 미국은 어쨌든 뭐 선거의 주기도 지금 한국과 굉장히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단선적으로 비교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실 네. 탄핵을 할 수 있는, 탄핵이 됐을 케이스가 있었죠. 그렇죠. 닉슨이 대표적인 사실 만약에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탄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본인이 스스로 이제 내려오면서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면서 이제 탄핵의 그 기회가 없어집니다. 제도적 차이에 관해서 바로 그 제가 생각했던 그 세 번째 그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은 그 커먼 러라고 하죠. 관습법 체계를 따르고, 법 체계가 한국은 시빌 러라고 하는 대륙법 체계를 따릅니다. 이게 아주 거칠게 요약을 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커먼 러는 말 그대로 이제 말 그대로 관습을 더 존중하고 인정하는 과거의 경험을 그걸 더 인정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법 자체가 뭐 아주 세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정도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법에 어긋났다는 그 다툼이 있을 경우에 이제 사법부에서 그거를 판단을 하게 돼요. 대법원의 판례는 수정헌법에 아니죠.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대륙법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관습법이 영미법이라고 한다면은 영국에서 주로 시작돼서 미국으로 온, 근데 대륙법은 이제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그런 유럽 대륙에서 시작된 그런 법적 체계, 기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관습법과 특히 비교를 해봤을 때 성문법이라고 해서 법이 엄청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커먼로와 시빌러의 체계가 다를 때 이런 법의 그 해석의 여지가, 그래서 그 커먼 러에서는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고, 대륙법 체계에서는 그 해석의 여지가 훨씬 더 작습니다. 왜냐면 법에 다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4년 전에 그 트럼프 참모진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거 부정선거로 우리가 선거에서 진 거기 때문에 계엄군이 참관하는 아래서 뭐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 뭐 이렇게 그런 주장을 했을 때 트럼프가 왜 이걸 하지 않았을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관습적으로 지난 200년 넘게 이런 식으로 헌법을 직접적으로 넘어선 대통령의 사례는 하나도 없었고, 그랬을 때 그 딸을 후과를 훨씬 더 이제 그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트럼프가 그 정도도 판단을 못할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실제로 피해는 받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 이제 뭐 그 1월 6일 날 이거를 이제 뭐 사실 이거는 이제 법적 판단이 끝내 내려지지 못하게 됐지만, 이 1월 6일 날 그 의사당에 모여든 자기 지지자들을 향해서 좀 이거를 부추기는 뭐 발언을 하는 정도로 이 사안을 이제 끌고 갔던 거고, 그런데 반대로 사실 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은 그 뭐 전시 상황 또는 그에 해당하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다는, 계엄령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게 명확하게 써 있는데, 그런 거를 보고도 뭐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사실 그래서 더 놀랍고 뭐 뜬금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미국 헌법을 읽어보면 아티클 2가 행정부와 대통령에 관한 건데, 아티클 1이 의회에 관한 거고, 아티클 1에 비해서 2가 굉장히 짧습니다. 미국의 이제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의회를 정말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의회에 굉장히 많은 권한을 주고, 이제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읽어보면 헌법에 이제 보장된 대통령의 어떤 뭐 권리라든지 권한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행정명령 이런 것들도 헌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통령이 헌법에 너무 권한이 없으니까 지난 250년 동안 수많은 이제 대통령들이 그 권한을 늘려오려고 이제 자기만의 그런 헌법의 이제 범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이제 그런 툴들을 개발을 한 거긴 했는데, 근데 한국은 또 반대로
워낙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적이든 헌법적이지 않든 컸던 독재의 그 기나긴 시기를 겪고 이제 87년도에 현재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 상태로 계속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뚜렷하게 비상계엄이 선언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상계엄이라는 권리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존치할 수밖에 없었던 제도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갈 가능성이 높은 제도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그 외환과 내란이라는 그 아니면 통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모든 이제 권력에 대해서 다른 헌법보다 더 자세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형사상 소추가 안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미국 헌법보다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역사적인 산물이 아닐까. 저는 아니 뭐 헌법에 보장된 권리니까 계엄을 선언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너무 사람들이 이제 수용하기 어려운 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번째로 저희가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음. 야당에서 이제 대통령이 하려는 의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반대를 한다는 이유로 나라를 이제 통치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계엄을 내린다라는 게 저는 그게 가장 좀 뜬금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래서 계엄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걸 알고 저는 북한이 좀 침략을 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북한의 행동이 아니고서는 이게 국내 정치 이유 때문에 뭐 정말 뭐 엄청난 암살 시도가 있거나 이런 어떤 아니면 폭력 사태가 어마어마하게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저는 이런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 이런 당연히 민주주의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이유가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700명이 훌쩍 넘는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을 연구하고 한국 출신이거나 한국과 관련된 정치를 가르치는 학자들이 이제 시국 선언문을 냈는데 거기서도 저는 가장 저도 뭐 지지를 했지만 와닿았던 한마디가 탄핵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부활이다. 지금 현재가 헌정 질서가 무너져 있는 상태고 지금 계엄 이후에 이 지속되는 시간들이 그것을 이제 회복하는 헌법에 의한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그럼 이제 뭐 그 밑에 댓글들도 그렇지만 지금의 현재 야당에서 집권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 시국 선언문에 대한 댓글들을 보면요. 저는 그 정치학자들 이제 선언하신 분들 보면 저는 이제 정치 성향을 다 모르지만 그런 정치적인 입장과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87년 헌법의 체제 안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가장 안정적으로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안정적인 지속 아닙니까? 누가 집권하냐는 사실 그 다음의 문제고요. 그렇죠. 네,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유일하게 헌법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사실 나머지 지금 많은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제기되고 있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헌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백업이 될 수 있는 주장이 사실상은 전혀 없다. 나는 그리고 저도 뭐 수많은 경우의 수를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어떤 탄핵이 아닌 어떤 방법이 헌법적으로 혹은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지속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87년 헌법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헌법 중에 가장 오래 지속된 헌법인데요. 이 헌법 이 자체를 그렇죠. 지속할 수 있는가. 네, 대한민국에서. 를 생각해 봤을 때는 다른 방법을 우리 헌법은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사실 헌법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엄이 실제로 이제 정말 선언되는 상황은 저희가 가장 좀 피해야 되는 정말 뭐 긴급한 뭐 북한이 침입을 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왜냐면 헌법에 이런 많은 이제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는 게 실제로 그거를 활용하라고 실행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억지 디터런스라고 하죠. 그래서 맞아요. 억지 장치로 이제 활용이 돼서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에게 우리가 뭐 비토 그런 뭐 권한 같은 걸 주는 이유도 만약에
이제 의회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통령의 입장과 너무 동떨어진 법안을 보냈을 경우는 대통령이 비토를 할 테니까 그거를 고려를 해서 어쨌든 대통령과 의회가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좀 컴프로마이즈를 하는 그런 걸 찾으라고. 그게 정치죠. 네, 그게 이제 정치의 본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엄이라는 걸 할 수 있긴 하지만 이런 계엄이 내려졌을 때 의회가 바로 그거를 단순 과반수를 통해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아무리 본인이 그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런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걸 해봤자 정말 효과가 없고 그 혼란만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절대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억지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사실 계엄 선포를 통해서는 그런 억지 장치가 전혀 작용을 이제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선포 그다음에 이제 전에는 아까 양극화를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제 뭐 계엄을 선언할 때도 이런 양극화나 이런 것 때문에 통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약간 만약에 요런 레토릭이 있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제가 미국 정치에서도 양극화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2020년에 KDI랑 이제 미국에 있는 교수들이랑 같이 해서 한국과 미국의 양극화를 이제 측정하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미국 측에서 참여해서 이제 한국의 여론조사 데이터 같은 거를 이제 분석한 학자들의 이제 입장은 뭐냐면 너무 놀랐다. 한국에는 이슈 양극화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뭐 민주당을 지지하든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든 뭐 예를 들어서 동성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이민자, 그다음에 경제 뭐 민주화, 아니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매기고 이런 데서 거의 차이가 없어요. 정당 간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을 지지하는지 공화당을 지지하는지에 따라서 이런 이슈에 있어서 양극화가 굉장히 큰데 한국은 이슈에 대한 양극화는 굉장히 적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정치 지도자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그 의견의 양극화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인물을 중심으로 항상 대결 구도로 정치가 이제 민주화 과정에서도 그렇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존했던 현상이고 그거에 따른 이제 결과랄까 이런 게 정당이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정당 자체 제도화가 굉장히 약한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한 지도자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고 회복력이 좀 별로 없는 그래서 선거에 의한 것도 있지만 정당 자체의 그런 약한 면도 상당히 안타까운 거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정당 자체가 위헌 정당이기 때문에 사라져야 되는 정당이 돼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건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위험한 레토릭이 아닌가. 우리가 독재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민정당이라는 정당이라든지 아니면 3당 합당을 통해서 더 큰 이제 신한국당이라든지 이런 정당도 존재를 해왔고 어쨌든 민주화의 그 축으로 민주주의 이후에 정치의 한 축으로 존재를 해왔는데 지금 이제 그 정당이 위헌 정당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 그 후신이 된 정당이 그런 식으로까지 나가는 건 이제 너무 또 그런 컨프런테이션 위주의 그럼 진짜 이제 정치는 사라지는 거죠. 정치는 사실 어떻게 보면 타협이고 전쟁을 하지 말라고 존재하는 게 정치인데 말로 경쟁하고 그다음에 말로 의견으로 설득해서 더 많은 지지를 받아서 그 다수의 힘으로 통치를 하라고 지금 공론장에 있는 거고 공화정이 그렇게 세팅이 된 거고 민주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그 세팅 안에서는 상대방을 내 정책이 내 견해가 당신의 정책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뭐 해야지. 너는 틀렸다. 너는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저기를 하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거기에는 10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저는 12월 3일 그 기준으로 모든 게 진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쪽에서 공론장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은 종북 공산 세력이기 때문에 척결해야 된다는 거를 실제로 아주 강력한 의지로 실행을 한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서 그 대통령을 두둔하는 사람 계속 두둔한다면은 저는 그 정당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물론 이제 폭력적인 수단은 안 되겠지만 최대한 압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압박 중에는 지금 먼저 문제를 일으킨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다분히 불법적인 그 계엄령 선포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런 말로써 정말 정당 해산 이건 해산해야 되는 정당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를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뭐 지나친 폭력으로 볼 수 있느냐 지금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저도 음, 지금 상황에서 음,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음, 결국은 저는 아주 크나큰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네. 매우 높다. 스스로 뭐 그 이후에 안정화됐을 때 제도를 떠나서 바로 이어서 뭐 그냥 저희 그 마지막 질문으로 준비해온 이번 사태가 어떻게 뭐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한국 사회가 진짜 어디까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를 바로 좀 네.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은 당의 본인의 임기를 포함한 모든 이제 안정화 방안을 일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일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퀘스천 마크예요. 일단 자기 권한을 일임한다고 하지 않았고 안정화 방안과 임기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 안정화 방안을 일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인의 말도 그렇고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 안 만나고 할 수 있는 임명권을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과거사 진상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했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신 헌법재판관 중에 한 분과 인척 관계에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국정원 제1차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대통령의 계엄에 불법성을 나서서 이제 증언하는 역할을 했는데, 예, 그분 이제 사직서를 받고 수용하고 이제 새로운 국정원 제1차장을 임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의 기능도 아마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에 의해서 지속되게 될 겁니다. 이 상황 자체가 사실 그 대통령이 했던 담화문과는 맞지 않는 상황이고 담화문 자체도 제도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기자분들이 정말 똑똑한 게 한동훈 위원장이랑 한동훈 대표와 한 국무총리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처음 담화문을 냈잖아요. 우리 시간으로 지난 새벽 사이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첫 질문이 그럼 군 통수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고 물었어요, 지금. 왜 군 통수권이 지금 누구한테 있는지 아무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꾸준히 얘기하고 대통령도 그 담화문에서도 밝혔지만 제2의 계엄은 없다고. 그렇지만 제2의 계엄이 없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그럼 우리 당을 대표하냐? 물론 당의 대표는 맞는데 우리 당의 대표를 뽑는 과정이 헌법에 의한 선거가 아니라 그 국민의힘의 정강에 의한 당원들끼리의 투표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당의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는 국민들의 대다수는 참여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그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헌법에 의해서 그럼 국회의원들이 대표라고 하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우리 당의 대표격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분은 지금 또 사임을 하셨어요. 물러나셨어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또 자에 의해서 또 이제 대표성이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당에 일임했다고 하는데 우리 당에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일임됐는지가 전혀 불명확한 상태고 이건 어떤 방식으로든지 명확해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국회에 일임했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그 탄핵에 가까워졌을 때 했던 것처럼 국회는 헌법에 의해서 국회의장이 있고 국회의장이 이제 국회 부의장이 있고 여야를 떠나서 어떻든 국회라는 기관을 제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조치가 됐는데 대통령은 뭐 부단히 이제 고의적이겠죠. 고의적이게도 우리 당에 일임을 했고 그것이 지금 현재 상태를 더더욱 반헌법적으로 비헌법적으로 만들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회 자체를 야당이 점거하고 있는 야당이 아주 그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국회를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일임하는 거는 애당초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계획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2016년 탄핵 사태를 언급을 하면서 이제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그 나종호 예일대 정신과 교수가 그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 사실 왜냐면 이게 트라우마가 아니라 이제 accountability 책임이잖아요. 정치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집권 정당이
뭔가 잘못을 하거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거를 감수하는 거를 네. 저희가 이제 accountability라고 하는데, 음. 만약에 본인 정당 출신의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뭔가 이제 탄핵이 됐을 경우에는 그 정당이 그 비용을 감수를 하는 거는 저는 민주주의의 가장 뭐 핵심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완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네. 탄핵의 결과로서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다음 선거에서 뭐 지지를 더 많이 받지 못한다거나 이런 거는, 그거는 본인들에게는 그거를 트라우마라고 저는 절대는 불러서는 안 되고, 네네네. 그거는 사실 민주주의에서의 책임, accountability의 메커니즘이기 네. 때문에 그거는 정말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그런 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경제적인 코스트,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이 처할 어떤 정치적인 비용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암울한, 어떻게 보면 한국 민주주의가 저희가 시민들이 맨날 나가서 시위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로 막 이제 리질리언트하다, 진짜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제도적으로나 어떤 정치인들의 행동 같은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매번 시민들이 나가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히려 시민들이 그렇게 나가지 않아도 제도가 작동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한국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발언을 그럼 오늘 일단 저는 이제 한국 정치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가장 처음에 그 화요일 아침에 우리 시간, 미국 시간으로 떠올렸던 사건 1952년의 부산 정치 파동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발견되는 증거에 의하면 사실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려고 했었던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이제 수사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로 더 잘 밝혀지겠지만. 근데 제도적으로라도 그런 일을 저지른 대통령 하에서 지금 이런 내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비헌법적인 상황이 지속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모든 정치학자나 뭐, 양식을 가지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탄핵이 되는 것이 유일하게 이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겠지만 그거 자체는 반헌법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잘못된 권력이 있는 상황이 사실 더 반헌법적이고 비헌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빨리 해결되는 것이 한국의 미래와 또 민주주의 안정을 위해서 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닐까, 오늘 날짜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정말 그 비상계엄 그걸 보면서 처음으로 이게 내가 정말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온 한국의 민주주의가, 내가 그걸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처음으로 그런 불안감,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 정치에 관심이 많고 이제 뭔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좋은 의지에만 우리가 계속해서 의지를 할 수는 없고, 앞으로는 진짜 이런 제도적인 장치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좀 제대로 된 사회적인 논의가 있어서, 이런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정말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목격한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논의를 저희가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 정치를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해왔지만 이번에 계엄이 발동되는 걸 보면서 기회가 된다면 진짜 한국 정치에 대해서도 좀 더 깊게 또 연구하고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뭐 짧게 보태자면은 원래는 그 나정호 교수가 했던 그 얘기를 마무리로 하려고 했는데 말고 또 다른 얘기도 생각나는 게, 저도 뭐 비슷합니다. 유영 교수님과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여전히 한국 사회, 특히 그 시민 사회가 헌법을 지키려는, 헌법이라는 게 위협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놀란 게 그 밤중에 굉장히 진짜 단호하게 거기로 달려가서 이거를 막아내는 그 시민사회의 시민들의 상식이라고 그럴까요? 되게 굉장히 근데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뭐 이게 지금은 당연한 것 같아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식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런 상황에서 뭐 물론 이미 민주화가 됐다고 하지만 그런 진짜 성숙한 뭐 시민 의식이랄까요? 그러니까 제도를 향한, 제도의 진짜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기꺼이 보루가 되려는 그런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 여전히 좀 한편으로는 희망을 느꼈고, 그 뒤에 제도적으로 더 잘 다듬어야 한다는 말씀에는 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시민으로서의 책무인 것 같아요. 이게 평소에 뭐 정치적 견해는 다 다를 수 있지만 헌법이 맞아요. 무너질 때, 헌법이 위협을 받을 때 그 헌법이 보장해놓은 공론장과 제도 위에서, 공론장 안에서 제도 위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그 헌법을 지키기 위해 뭐 나서지 않으면은 그 헌법이 무너지고 났을 때 뭐 누구 탓을 할 겁니까? 네. 그러니까 책임 있는 모습을 모두가 또 보여주는 데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있고, 저희도 아무튼 뭐 평소에는 미국 정치 이야기를 주로 하는 팟캐스트지만 그래도 너무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다는 생각에 오늘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 아메리카노와 관련해서도 저는 또 걱정되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렇죠, 그렇죠. 한국 정부가 준비해야 되고 대처해야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지금 관세를 매긴다라든지 뭐 방위비 분담금을 다시 요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관련된 뭐 그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없앤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와 이제 한국 그 정치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렇게 갑자기 계엄이 발생을 하고 대통령이 거의 뭐 이제 뭐 이선으로 물러난다고 했는데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누가 정책의 지금 핵심인지 모르는 상황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하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면, 지금도 뉴스가 쏟아지긴 하지만 정책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소식들이 쏟아질 텐데, 제가 선거의 해는 아니지만 최대한 열심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연 교수님 오늘 진짜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일요일 아침에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